날 한양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이정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요직을 차지한 데다 임금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어 그의 집은 이정승에게 벼슬 한 자리, 콩고물 하나라도 얻으려는 사람들로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먼지를 뒤집어 쓴 선비 하나가 이정승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세도가 집안답게 아주 으리으리하네. 그는 충청도에 사는 김선비라는 인물이었는데 평생 글 공부를 해 과거 시험에 나가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지자 집안에서 내려오던 땅과 재물을 싹싹 긁어모아 처분한 돈을 이정승에게 바쳐 벼슬 한 자리를 얻어낼 요량으로 이정승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소? 이정승 나리를 뵙기 위해 왔소이다. 우리 대감나리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시는데. 내 어찌 그냥 공짜로 만나 뵙게 해달라고 하겠소. 자, 이걸로 나중에 목이라도 축이시오. 김선비가 청지기에게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자 청지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태연히 돈꾸러미를 받아 챙겼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많으니 사랑방에서 잠시 쉬고 계시오. 저녁쯤이나 대감 마님을 뵐 수 있을게요. 고맙소. 청지기가 안내해줘 들어간 사랑방에는 먼저 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었고 그들 사이에 비집고 앉은 김선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벼슬을 얻어내야 한다. 그래야 전 재산을 내주신 부모님을 떳떳이 뵐 수 있지. 김선비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났지만 과거 시험을 보는 족족 떨어져 버리는 데다 그의 나이 30이 넘고 글 공부를 한다고 혼례까지 못한 노총각이 돼버리자 마지막 수단으로 한양의 고관 대작에게 재물을 바치면 관직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재산을 싸들고 이정승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늦은 밤이 돼서야 김선비는 겨우 이정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나? 그것이 대감마님께 작은 벼슬자리 하나 부탁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성의입니다. 김선비가 준비해온 돈 괴짝을 내밀자 이정승은 그것을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부탁하는 이들이 많아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사랑방에 머물며 기다려보게. 마땅한 자리가 나오면 주선해 주지. 네, 그러면 대감마님만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선비는 이정승의 사랑방에 눌러앉아 식객이 되었고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는 동안 김선비는 이정승이 벼슬을 구해주길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이복에 오늘 이 대감을 좀 뵐까 하는데 이야기나 좀 해주시게나. 아니,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서야 좀 더 기다려보시오. 때가 되면 대감께서 찾을 테니 안달 좀 내지 말고 있으시구려. 청지기에게 조차 타박받은 김선비는 그 뒤로도 몇 개월을 더 이정승의 사랑방에서 머물렀지만 이정승은커녕 청지기조차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노영 그만 단념하고 내려가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아까 청지기와 다른 선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분간 벼슬 자리가 나기 힘들다고 합디다.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요. 뭐 뇌물로 바친 재물이 아깝긴 하지만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겠소. 노형도 헛물 그만 켜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시는 게 좋을게요. 그의 말을 들은 김선비는 이정승의 행태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뭐라고 따지고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고향에서 자기만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더욱 우라가 끓어올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이대로는 못 가겠다. 김선비는 밤새 고민 끝에 다음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국간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정승에게는 백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말이 구하기도 힘든 명마여서 이정승은 이 말을 가족같이 아끼고 있었습니다. 마국간에 숨어 들어간 김선비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해온 묵을 백마에게 발라 감쪽같이 새까만 흑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됐다 이만하면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김선비의 예상대로 이정승의 집안은 난리가 벌어졌는데 백마를 찾기 위해 하인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놈인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한양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내 백마와 도둑놈을 찾아오거라. 내 이놈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정승이 불같이 화를 내며 하인들을 들볶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백마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승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김선비가 마구간에 있던 흑마를 끌고 와 이정승을 만나길 청했습니다. 그건 또 웬 말이냐? 대감 이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몽골의 천리마와 비견되는 명마입니다. 제가 이 녀석을 어렸을 적부터 운 좋게 얻어 키워 이번 한양 길에 타고 왔었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탈까 걱정되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었죠. 헌데 대감마님이 백마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녀석을 바치기 위해 득달같이 끌고 왔습니다. 오호, 자네 말대로 그 생긴 것이 보통 말이 아닌 것 같네. 이정승은 당장 하인에게 안장을 가지고 오게 해 흑마 위에 앉아보자. 흑마는 알아서 이정승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이 녀석 봐라. 자네 말대로 보통 명마가 아닌 것 같네. 내가 가지고 있던 백마와도 비견될 명마로구나. 대감마님의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쁩니다. 이 녀석을 두고 대감마님의 발이 되도록 사용하십시오. 정말 고맙네. 이런 말은 수백 양을 들여도 얻기 힘들 텐데 내 자네의 정성을 잘 받도록 하지. 새로운 흑마를 얻게 된 이정승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며 김선비를 치켜 세우다. 결국 그에게 평안도 한 고을의 사또 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골탕 먹이려고 버린 일이 오히려 복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 일이 들통나는 날에는 사또 자리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평안도로 떠나기 전 김선비는 흑마가 물을 매우 싫어하니 절대로 목욕을 시키지 말고 물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이정승 집안의 하인 한 명에게 재물을 준 뒤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계획을 세우고 평안도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김선비가 이정승 집을 떠난 뒤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는데 이정승이 흑마를 타고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 흑마의 정체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녀석 털이 왜 이래? 그게 대감마님 이건 꼭 먹물 같은 뎁시오. 무엇이라 먹물이라고. 집으로 돌아온 이정승이 하인들을 시켜 흑마를 씻겨보자. 그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백마인 것을 보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놈이 나를 단단히 우롱했구나. 감히 이런 장난질을 치고도 무사할 줄 싶더냐?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아버님 채통이 있으신데 이런 일은 제가 나서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뭐 내가? 이정승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첫째가 나서며 김선비를 잡아오겠다고 하자 이정승은 큰아들에게 이번 일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한 고을의 사또인 녀석을 그냥 잡아올 수 있겠느냐? 내 주상께 말해 너를 암행어사로 삼을 테니 가서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네, 아버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이정승의 부탁을 받은 임금이 그의 큰아들에게 암행어사 직까지 내려주자 이정승의 큰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위세등등하게 평안도로 향하였습니다. 큰아들이 며칠 만에 평안도에 도착해 김선비가 있는 관아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뜻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그리 빨리 떠나셨습니까요? 관아 안에 포졸부터 아전들까지 모두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다. 김선비가 큰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 말했습니다. 아니, 맞상주께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맞상주라니? 아니,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맞상주께서 집안을 지키셔야지요. 뭐야, 아버님이 돌아가셔? 네,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대감께 받은 은혜를 만본지 1도 못 갚았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렇게 강건하시던 아버님이 어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건가? 김선비의 말을 들은 큰아들은 그의 말을 앞뒤 가려보지도 않고 그 길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불효막심한 큰아들이 이제서야 왔습니다. 암행어사로 갔던 큰아들이 삿갓도 벗겨진 채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은 거지 꼴을 하고 돌아오자 이정승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놈아, 그 꼴이 대체 뭐냐? 도적놈은 어쩌고 그런 몰골로 돌아온 게야? 어이쿠, 아버님 사인한이 많으셔서 원귀로 나타나신 겁니까? 뭐라고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멀쩡한 아비한테 원귀라고 이놈아 정신 좀 차리지 못할까? 이정승이 호통을 치자 큰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정승에게 지난 일들을 말했습니다. 이놈이 이제 보니 보통 도적놈이 아니구나. 가만히 두면 나라까지 해먹을 놈이로다. 아버님 고정하시고 이번에는 제게 그놈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가서 이 토종놈을 잡아다 아버님 앞에 꿇어앉혀 놓겠습니다. 내가 간다고? 그래 좋다. 하나 그놈의 꾀가 보통이 아니니 그 술수에 당하지 않게 단단히 조심해야 한다. 내 염려 푹 놓으십시오. 그 길로 이정승은 둘째 아들도 암행어사로 삼게 하고 김선비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둘째 아들은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의 형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잔뜩 경계하며 평안도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평안도 근처 김선비가 있는 고을 가까이 오자 둘째 아들은 지친 몸을 쉬기 위해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모, 여기 술 한 상 거하게 내와보게. 어서 오세요. 술이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내오지요. 주막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와 둘째 아들을 맞았는데 그녀의 미모가 한양 기생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빼어나 둘째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네가 이 주막의 주인인가? 그럼요, 제가 이곳의 주인입니다. 마침 손님도 없고 한가한데 따뜻한 방으로 드시지요. 그러지. 둘째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곧 여인이 술상을 들고 와 그의 옆에서 온갖 아양을 떨어대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당부는 저 멀리 사라지고 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마침 서방도 멀리 출타하고 다른 손님은 코빼기도 안 보여서 심심해 혼났지 뭐예요? 그래, 이제 내가 왔으니 우리 밤새 술이나 마시며 즐겁게 놀아보세나. 밤이 길어 혼자 있기도 무섭고 그럼 선비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겠네요.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둘째 아들이 술에 취해 여인과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어디 있는가? 서방이 왔으면 빨리빨리 나와봐야지. 엄마야, 큰일 났어요. 큰일 무슨 큰일? 이 사람이 하룻밤 자고 온다더니 벌써 돌아왔네요. 사내를 방해들인 걸 보면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뭐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기로라도 얼른 들어가 숨으세요. 뭐, 저길 들어가라고. 네, 저 괴짝에 들어가라고요. 얼른요. 들키는 날에는 우리 둘 다 성치 못할 거라고요. 여인의 성화의 둘째 아들은 괴짝에 들어가 숨었고 잠시 후 거친 외모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성을 내었습니다. 서방이 왔으면 빨리빨리 나와봐야지 뭐 하는 거야? 어랍쇼 술상까지 이 여편네가 또 남자를 끌어들인 거 아니야?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내가 적적해서 한잔한 걸 갖고 또 사람을 잡으려고 해. 뭐야 말하는 뻔세하고는 이젠 내가 서방으로도 안 보이지. 아이고, 지겨워. 허구 헛날 사람을 들볶는데 더는 이 집구석에서 못 살겠어. 이참에 갈라서든가 해야지. 그래 너 오늘 말 한 번 잘했다. 아예 이참에 살림을 뚝 절반으로 나눠서 갈라서자. 두 사람이 옥신각신 싸우다 결국 집안 살림을 하나씩 나눠 갖고 헤어지기로 하자 살림을 모두 나눠 가진 뒤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이 들어간 괴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 괴짝 하나 남았으니까 딱 반으로 갈라서 가져가자고. 아이고, 사내가 쪼잔하게 괴짝 같은 건 가져가서 뭐 하시려고? 이건 여인네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져가게 해줘. 괴짝 안에 있던 둘째 아들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속을 바짝 태웠습니다. 어디다 쓰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톱을 갖다 반으로 자를 테니까. 그 소리에 둘째 아들은 심장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난 이제 끝났구나. 끝났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래도 이 괴짝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데 반으로 갈라서 어디다 쓰겠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사또한테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뭐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사또한테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가려보자고. 다음 날 두 사람은 괴짝을 가지고 관아로 찾아가자 그 안에 있던 둘째 아들은 구멍으로 바깥을 보니 대청 한가운데 우뚝 서서 괴짝을 내려다보는 김선비의 얼굴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놈을 잡으러 왔다. 오히려 내가 경을 치게 생겼구나. 김선비는 여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듣고 괴짝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만듦새가 예사롭지 않구나. 반으로 썰어서 각자 가져간다 한들 어디다 쓰지도 못할 테니 내가 그 값을 후하게 쳐주면 둘이 돈을 나눠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정말입니까요? 두 사람은 사또의 말대로 돈을 받아 반씩 나눠 가지며 만족해했고 괴짝 안에 있던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언제 들킬지 몰라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이것을 가져다 한양에 계신 이정승 댁에 가져다 드리거라. 귀해 보이는 물건이니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내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꼭 전하거라.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은 이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 가늠하지 못하다 며칠 동안 괴짝에 갇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헌데 가는 동안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탈진할 지경이 될 때 괴짝 바닥에 굴러다니는 술 한 병이 손에 잡혔습니다. 뭐야 이건 웬 술병이야. 갈증이 나서 이거라도 마셔야 살겠구나. 둘째 아들은 한양으로 가는 내내 덜컹거리는 괴짝 안에서 술을 한 모금씩 마시며 겨우 버텼고 한양 집에 도착할 때쯤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 도적놈이 나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예, 대감마님. 헌데 괴짝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것이 뭔가 흉측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여봐라 저 괴짝을 당장 열어보아라. 이정승의 말에 하인들이 괴짝을 열어보자 지켜보고 있던 이들은 모두 놀라 뒤로 자빠져버렸습니다. 아니 뭐냐 이놈아. 이게 무슨 꼴이야. 정신 좀 차려봐라 둘째야. 괴짝 안에는 이정승의 둘째 아들이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 속옷만 입은 채로 널브러져 있었고 그 안에서 지독한 지린내가 풍겨왔습니다. 뭐 하느냐. 당장 저 모자란 놈을 데려다 찬물로 씻기고 정신을 차리면 내게 데려오거라. 그 말에 하인들이 달라붙어 둘째 아들을 데려다 씻긴 후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자 그간 겪었던 일을 이정승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자란 녀석아, 내 그렇게 그놈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거늘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 갖고 앞으로 아래 것들 보며 상전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이고 두야, 내 이 도적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이분이 풀릴까나. 이정승이 분에 못 이겨 씩씩대고 있을 때 그의 셋째 아들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를 보내주십시오. 뭐 내가 가겠다고. 네, 두 형님은 방심하다 그 도적놈에게 당했지만 저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 내가 가는 게 가장 낫겠구나. 셋째 아들을 쳐다보는 이정승의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는데 그의 세 아들 중 가장 총명하고 인물도 뛰어나 장차 정승의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칭찬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막내야, 이번에는 내가 가서 그 도적놈을 잡아오거라. 너도 보았듯이 어떤 술수를 부릴지 모르니 단단히 조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무 걱정 마시고 소자만 믿어보십시오. 그래, 모자란 내 두 형들은 몰라도 너는 내가 믿고 말고. 다음 날 셋째 아들은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마치 여행을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깟 도적놈이 아무리 수작을 부려봐야 내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거라, 이놈아. 자신만만한 셋째 아들이 평안도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흥겨운 풍악 소리가 들려와 의아한 마음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 보자 산봉우리에서 형형색색의 뭔가가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이 있어 셋째 아들이 농부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저 산봉우리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오? 뭘 말하는 게요? 저기 저 산봉우리에서 희끗희끗 보이는 거 말이오. 아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산 위에 뭔가가 보인단 말이오. 그렇소, 지금도 저렇게 펄럭이고 있지 않소? 이런 일이 이제 보니 젊은 선비 양반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구려. 농부가 셋째 아들을 보며 감탄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산봉우리는 신선봉이라 부르는데 매해 딱 며칠 동안만 신선들이 내려와 놀다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오. 나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려. 농부의 말에 다른 사람들까지 셋째 아들을 경탄하는 시선으로 쳐다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쭐하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학문과 수양을 깊게 닦았더니 신선들을 다 보는구나. 진정 신선들이 내려와 있다면 안 가볼 수 없는 일이지. 셋째 아들은 들뜬 마음을 안고 산에 올라 그곳에 도착하자 주변에는 아름다운 선녀들과 동자들이 시중을 두는 가운데 백발의 노인 두 명이 바위 위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에 셋째 아들이 입을 벌리고 보고 있자 노인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어울리는 곳인데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구려.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술이라도 한잔하게나. 네, 저 말입니까? 그래, 자네 말고 또 누가 있나 이리로 와 보시게. 노인의 말에 셋째 아들은 귀신에 홀린 듯 그들에게 다가가자
노인이 그에게 술을 한 잔 권하였습니다. 이 술을 한 잔 마시게. 평범한 사람은 평생을 가도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술이니 이 술 한 잔이면 100년을 살게 되고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네. 네, 신선이 된다고요? 노인의 말에 셋째 아들은 술잔을 들여다보다 술을 쭉 들이켰고 목에서부터 향긋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좋은 술입니다. 제 평생 이렇게 좋은 술은 처음 마셔봅니다. 그래, 그럴 테지. 팔선녀는 뭐 하느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너희들도 어서 술을 한 잔씩 올리거라. 네, 그렇게 하지요. 노인의 말에 선녀들이 셋째 아들에게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잔 한 잔 받으시지요. 제 잔도요. 어쩜 이리 술을 잘 드실까? 그는 선녀들이 권하는 술을 연거푸 마시다 술 기운이 가득 차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주시오. 더는 못 마시겠어. 이 정도 갖고 그러셔요. 제 잔도 더 받으셔야지요. 선녀들이 따라주는 술을 계속 받아 마시던 셋째 아들은 결국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푹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선들과 선녀, 동자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자리를 싹 치우고 셋째 아들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신선들이 입던 옷과 바꿔 입힌 후 머리와 눈썹에 하얗게 칠까지 하고 썩은 쇳덩어리를 바닥에 놓은 뒤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 날 한참을 자던 셋째 아들이 깨서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없어지고 어젯밤에 겪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헌데 이 옷은 무엇인가? 그가 자신의 옷이 뒤바뀐 것을 알고 놀라워하다 옆에 거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지 않은가? 그러다 셋째 아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썩은 쇳덩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패가 아닌가? 마패가 이렇게 썩을 동안 내가 잠을 잤다니? 세월이 도대체 얼마나 흐른 것이냐? 셋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참을 걸어 내려오다 보니 밭에서 한 젊은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이 근처에 김선비란 이가 사또 노릇을 하고 있는 마을이 어디쯤 있어? 예, 그분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게요. 그의 말에 셋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자가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떴다면 세월이 100년은 흐른 것 같구나. 그렇다면 내가 진짜 신선이 된 모양일세. 그 길로 셋째 아들은 김선비를 잡는 것을 그만두고 한양의 옛 집으로 향하였고 며칠을 걸어 그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00년이 흘렀는데 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만. 말을 하며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침 마당을 서성이던 이정순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오, 너는 생긴 것이 내 아버님과 똑같이 닮았구나.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오? 뭐하는 노인네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것이오? 이놈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아버지의 아버지 정도의 학렬의 어른이시다. 어서 인사부터 올리고 시장하니 아래 것들한테 밥상을 좀 내오라고 해봐라. 아니 아무도 없느냐? 웬 정신 나간 노인네가 대낮부터 설치는 것이야? 어라, 가만히 있어 보자. 넌 셋째 아니더냐? 말을 하던 이정승이 셋째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자 하얀 칠이 벗겨져 얼룩덜룩한 머리를 하고 있지만 분명 자신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그래, 도둑놈을 잡으라고 보냈더니 뭐하다 이런 꼴로 나타난 것이냐? 그게 무슨 소리냐? 어라, 그럼 당신은 아버님이신가? 뭐 당신, 이런 얼빠진 놈 같으니?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던 놈이 이런 꼴로 나타나 내 놈부터 정신을 차리게 해주마. 아버님, 그것이 아니라. 그날 영민하던 셋째 아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먼지가 나도록 혼이 났고 이정승은 우라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 삼형제를 모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기필코 이놈을 잡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이정승은 한참을 누워있다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놈을 잡을 생각을 말거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애초에 너희들이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만한 배짱의 술수까지 작은 고을의 원자리에 있기는 차고 넘치는 인물이구나. 그자에게 사람을 보내 지난 일은 모두 있고 앞으로 지금의 자리에 충실하게 하라고 전하거라. 예, 아버님 그게 진심이십니까?
그래, 그러니 너희도 그만 모두 물러가거라. 이정승의 말대로 새아들은 이후로 김선비의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김선비는 자신이 맡은 고을에서 자신의 능력껏 여러 선정을 펼쳐 고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